지금 이제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바로 옆에 지금 여당의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또 상임 부위원장을 지내신 김성태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 지금 우현식 의원님 얘기를 좀 잠시 들으셨는데 예. 이제 뭐 노사정 대타협위원회 국회 내에 만들어서 좀 논의를 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한국노총이 사실은 지금 불참을 하겠다 좀 보류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작년 이제 2월 그러니까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그때 구성이 됐었어요. 예. 그때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는 정부 주도이기 때문에 노동계가 잃을 것만 많고 예. 실질적으로 그런 균형 갖춘 사회적 대타협을 가져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노사적인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그 합의된 내용은 바로 법 개정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그때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국회 한동희가 주관해가지고 국회 내에 이런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한국노총은 참여를 했는데 민주노총도 국회에서 이렇게 만들면 참여하겠다 놓고 막상 그걸 이제 조직을 만들고 출범을 시키니까 민주노총이 참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 그만큼 노동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회적 대타협에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내놓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이런 네. 최저임금 계층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실질임금 개선에는 본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은데 이번처럼 뭐 이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시키자든지 안 그러면은 또 임금 피크제 도입이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취업 규칙상의 불이익 변경이 이런 내용들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 예.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노동계는 이번 대타협에 들어가면 별로 이제 얻을 게 없다. 다 이래서 내줘야 이제 예.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부터 올 4월 달까지 실질적으로 한 5, 6개월 동안 이런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했어요. 예. 그때 한 1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논의 의제 중에서 거의 다 웬만큼 의견을 쫄피고 다 합의도 됐어요. 마지막 그때 2개 때문에 합의 안 된데 그게 바로 지금 일반 해고 지침, 예. 또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이 두 가지죠. 그 말씀하신 지금 네. 2가지예요. 근데 그 2가지를 가지고 탈퇴를 했는데 예. 다 똑같은 주제로 또 들어오라라고 예. 하면 한국노총 입장에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2천만 이런 경제활동 인구 근로자를 대표하는 그런 노동조합 총연맹으로서 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막중한 예. 그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수많은 그런 목소리를 이걸 하나로 집약시켜 가지고 노사정에서 대타협을 한다는 게 참 노총으로서도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의 논의에서 한국노총이 네. 그런 우리 사회의 그 수많은 목소리의 부담을 가지고 역할을 해줘야 될 때다. 역할을 하는 게 더 노총다운 것이지. 네. 뭐 그런 부담 때문에 노사정 그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는 걸 좀 주저하고 네. 꺼린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우원식 의원도 네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내 유보금 이야기도 하고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원식 의원이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해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같이 중요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전체 경제활동 인구 약 1,800만 명 이상의 이런 경제활동 인구 중에 10%만 노조가 조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된 노동자의 실질적인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리더해 나가는 노동단체는 다 대기업 네. 노조가 중심이 네. 됐어요. 이 대기업 노조는 교섭력 좋죠. 또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서 이런 자금력도 좋아요. 또 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 상대로 이 협상을 잘해서 더 좋은 근로 조건이나 임금 복지를 계속 향상시켜 나가는데 노조가 없는 90%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갈수록 더 나빠져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 조합원들의 임금 근로 조건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그 부담 부분을 예. 바로 그 대기업의 협력 하청회사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이 그대로 전가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욱더 근로 조건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특히 비정규직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 나머지 예. 90%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 정규직 대기업 노조의 노동자도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희생이 예. 감소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네. 이제 노동단체의 조직의 줄을 이루고 있는 이런 대기업 노조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유지 보호만을 위한 어떤 그런 목소리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갈구하는 현상은 이 많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과거에는 빈익빈 부익부였어요.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신분상의 차별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갈등이었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쉽게 말하면 고용 행태의 차별이다. 차이에서 비롯돼요. 네. 한 번 정규직에 대기업 잘 들어가지고 한 번 정규직 되면은 그 아이들 자식들까지도 좋은 유치원에 좋은 학교에 좋은 교육을 받아 또 좋은 대기업을 네. 가는데 근데 한번 대기업의 협력 하청에서 이런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나락에 빠져버리면은 자식들 키우는 거 어렵죠. 교육시키는 거 어렵죠. 네. 이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것은 바로 이 고용 형태의 문제거든요. 이걸 일정 부분 깨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의 네.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필요해요. 그렇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임금 피크제,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해고 지침,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이 완화가 되면 예. 과연 일자리 창출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냐, 고용 질이 좋아지는 것이냐, 이런 자꾸 이제 아까 우현식 의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이제 지난 2년 전에 2013년도에 당시에 한나라당 이제 한노위 네, 책임자로 있으면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개정된 법이 흔히 말하는 정년 60세법, 이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그 많은 기업 산업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정년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55세, 네. 57세, 58세 그런 게 취업 규칙에서 정해지죠. 그죠? 노조가 있으면 단체백에서 정해지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자식들 결혼시키고 또 중장년층이 이제 이 신체 구조가 좋아가지고 50대 중반, 60대까지도 충분하게 일할 수 활동 있는데 능력이 예, 기업에서 너무 빨리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정년을 강제한 게 바로 정년 60세입니다. 네, 이 정년 60세가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한 3년 정도는 기업의 부담이 커요. 신규 인력도 어느 정도 이렇게 뽑아야 되고. 뽑아서 이제 계속 업무의 연속성이나 또 이런 숙련도나. 허리 많은 네, 이 젊은 피를 수혜를 시켜서 기업 조직을 또 젊게 창의력 뭐 역동적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죠. 그러려면은 또 이제 내년부터는 정년 60세니까 기존의 55세, 57세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최소한 3년에서 많게는 네. 5년 정년이 늘어나니까 이 부담을 또 기업이 안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점에서 좀 절충이 필요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2013년도 당시 법을 만들면서도 정년 60세는 법으로 강제하면서 정년 60세가 도입되면은 임금 체계 개편을 하여야 한다. 그때 이제 임금 피크제를
이걸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법에 집어넣는 거는 좀 무리다 해서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된 네. 건데 이것도 이런 거예요. 이제 흔히 말하는 노조가 없는 이런 뭐 중견 중소기업 뭐 비정규직 사업 현장은 기업이 이제 그렇게 딱 기준 정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대기업 사업장이나 노조가 있는 같은 경우는 이 임금 피크제를 쉽게 이제 협조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노조 네. 입장에서는 나이 먹고 이렇게 할 수도 돈 지출할 것은 많고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도 또 많은 준비도 필요한데 너무 급작스러운 임금을 정년 좀 늘려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삭감시키면은 네. 이건 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지적 계속되는 부분이 지금도 사실은 해고 요건이 쉽고 예. 또 그로 인해서 부당 노동 행위로 제소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일반 해고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한다 그러면 더 이제 노사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노동계의 또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노동계의 주장을 저는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이 완화는 정부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시장에서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신중하고, 문제입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성과가 좋은 고성과자만 있으면 생산성이 좋은 고성과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런데 이 사람 사는 세상에 현실은 그렇지 않고.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저성과자나 근무 태도 이런 불량자와 같이 이런 정상적인 근무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네. 또 기업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먼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 훈련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해고하게 되더라도 객관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을 기업들이 따르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가 기업의 이제 네. 일반 해고 요건 완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럼 그 가이드라인만 기업들이 지키면 나머지는 해고를 쉽게 해도 되느냐 또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 그런 측면에서 노동계가 이제 이 노사정 대타협에서 쉽게 이걸 양보할 수 없는 없다.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지금 국책 과제로 예. 후반기에 아주 그냥 강한 드라이브를 지금 몰고 있는데요. 예, 예.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저는 이걸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걸 압박하는 어떤 행식으로 결국은 노동계가 손달고 합의해라 이렇게 하면은 뭐 노동계가 결론은 요거도 묵더라도 아마 포기하고 합의에 쉽게 해주지 않아요. 아니, 이걸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노동계에도 명분을 줘야 됩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네. 이 대기업 노조원들의 어떤 근로조건만 또 사회적 지위 향상만을 위해서 대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진짜 한 800만에 달하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약 한 1000만에 달하는 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력 하청 회사 이런 구조들 이런 기업들이 기존 대기업하고 그런 협력 하청에서 중소기업들 간에 불공정한 어떤 그런 계약 거래 간에 네. 이런 것도 좀 바로 잡아가지고 대기업들이 취하는 이윤보다 그 협력 하청회사에게 대기업이 취하는 이윤만큼 똑같이 줘가지고 네. 그런 협력 하청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웬만한 수준의 근로조건, 임금, 복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같이 이제 그런 걸 노동계도 좀 이번에 좀 노사정 대타협에서 노동계가 이런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만을 연연하는 게 아니라 좀 양보가 되더라도 그런 비정규직이나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 예. 최저임금 계층 이 네.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이나 또 삶의 질을 실질 임금 상승이나 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뭔가 정부로부터 네. 정책이나 법, 뭐 앞으로 예산 뭐 이런 게 뒷받침돼 가지고 된다면 진짜 네. 이런 하위 계층의 노동자들을 좀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 노동계도 오케이. 좀 뭔가 네. 대기업 정규직들의 좀 이 양보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네, 일방적으로 뭔가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죠. 드라이브해서는 안 되고 예. 노동계에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실익과 명분을 좀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예. 오늘 좀 어렵게 나와주신 자리인 만큼 당내 현안 한 가지만 뭐 많이 물어보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내년 4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예. 참 이거 갖고 당내에서 이견이 좀 수면에 있던 것이 좀 분출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이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이정현 최고위원이나 또 정무 특보를 하고 있는 이제 윤상현 의원 뭐 비롯한 이제 몇 분들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이거는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친박이나 또 뭐 청와대 중심에 어떤 뭐 조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전혀 그건 아니었어요. 전혀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게 뭔가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면은 지금쯤 이제 뭐 그렇죠. 웬만한 틀이 갖춰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겨우 이제 오늘 정개특위 뭐 이렇게 의결하는 게 하나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지역구 뭐 작년에 이제 헌재 기준을 그 선거구 조정을 어떻게 할 거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어떤 비중을 어떻게 둘 거며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지역 간 차별과 어떤 이런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은 이제 권역별 비례제를 또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공천을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주자. 김무성 대표도 뭐 공천권 행사 안 하겠다. 심지어 비례대표까지. 그러는 마당인데 이걸 이제 여야 간에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웬만큼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이나 이정현 최고 같은 경우도 이게 물리적으로 현재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오픈 프라이머리도 말 우리 새누리당만 하면은 뭐 야권에서 솔직히 경쟁이 있는 후보 뭐 역선택해가지고 대려 그 사람 떨어뜨려가지고 이럴 충분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현실적인 대책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 김무성 당대표나 우리 새누리당의 많은 이제 의원들의 분위기는 우리가 당론으로 확정한 이 오픈 프라이머리 이걸 쉽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완전한 국민 경선에 의한 후보로 되는 게 의원들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지켜보고 우리 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입장과 의견을 개진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뭐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제도 또 야당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상황 좀 지켜보도록.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야권에서 권역별 비례제를 요구하는 부분을 완전한 뭐 권역별 뭐 이런 비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수용할 석패율제라도 좀 가지고 야권하고 당 지도부적인 차원에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합의를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정개특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양당의 원론적인 입장과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양당 지도부가 큰 틀에서 정치개혁 이런 선거구제 이런 뭐 큰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제 시도가 필요하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